지역개발과 재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역개발 재원 조달 방안 두 번째 자체 재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재원은 시세,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채 등이 되겠습니다. 제2교시에서는 자체 재원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체 재원 중에서 먼저 시세 또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정부가 공공의 활동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민들로부터 개별적인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정 수입으로서 용도가 매우 자유스러운 일반 재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 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수입 중에서 지방세 또는 시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이 되겠고요. 협의회 세외 수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적 수입으로서 재산 임대 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 수입, 이자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 재원의 세 번째는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장기 차입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부천시를 예를 들어서 보면 2020년도 부천시 총 예산을 100%로 볼 때 지방세 수입이 22.82%가 되고요. 세외 수입은 6.17%였고요. 지방채로서의 조달은 3.53%였습니다. 또 참고로 지방교부세는 10.28% 그리고 보조금은 36.2%였습니다. 자, 이처럼 자체 재원으로서 시세, 세외 수입, 지방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세, 지방세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민들로부터 개별적인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정 수입으로서 용도가 매우 자유스러운 일반 재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국세가 14개, 시세가 지방세가 11개가 있습니다. 국세 14개 중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은 국세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시세 11개 중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취득세, 또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그리고 담배 소비세 등이 지방세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가장 넓은 의미의 세외 수입은 지방정부의 자체 수입 중에서 시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의회 세외 수입이라고 한다면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적 수입으로서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 수입, 이자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세외 수입 중에서 사용자 부담금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용자 부담금제는 다른 말로 수익자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유소 차지가 되겠습니다. 사용자 부담금의 의의를 보면 지방정부 총 수입 중에서 사용자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 부담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에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수혜자는 명확히 규정될 수 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은 편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서 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도 사용자, 공공수영장 사용자,
시립병원 이용자, 지방 공립대학교 수강자 이들에게 우리가 사용자 부담금을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을 사용하지 않는 비사용자들에게는 사용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편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사용자 부담금을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 교육, 상하수도, 청소, 공원 입장, 시형 주차장 주차, 고속도로 통행 등에 부과되는 요금이 사용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부담금은 소비되는 제어나 서비스 양에 따라서 부과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수도요금처럼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부과되기도 하고요. 단순히 소비 수준과는 관계없이 사용자들에게 일정액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 가구당 부과되는 단일 폐기물 요금 등 그 예가 되겠습니다. 사용자 부담금은 수익자 부담금이라고도 하고요. 일정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정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부과 방식이 매우 다양합니다. 쓰레기 수거, 해수욕장, 공원, 주차장 서비스 등에 대해서 지방 정부마다 요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 부담금 제도는 지방정부가 재원 확보 수단으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자 부담금제의 기본 원리를 보겠습니다. 사용자 부담금제는 가격 원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수송 비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사용자 부담금에도 이러한 가격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지에서 먼 지역의 쓰레기 수거 비용이 가까운 인구 밀집 지역에서보다도 더 많이 소요되므로 사용자 부담금을 매립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는 더 높게 책정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가격의 원리가 여기서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죠. 사용자 부담금은 그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다리를 통행할 때 내는 통행료, 도심 통행료, 터널 통행료 등이 있는데요. 러시 아웃 때, 피크 시간대에 더 높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꼭 이용할 사람들만 높은 부담금을 지불하면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대문 안에 들어갈 때 도시 통행료가 피크 시간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부담금제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수입 확충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해서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정 수요에 대비해서 지방정부의 주요한 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서 사용자 부담금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공급의 능률성입니다. 공공서비스를 좀 더 능률적으로 공급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 부담금을 부담하는 고객에게는 원하는 수준과 종류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기꺼이 사용자 부담금을 부담하기를 원하는 고객에게 원하는 수준과 종류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의 능률성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자 부담금제의 장점은 혼잡을 방지합니다. 혼잡을 보이는 러시아워 피크 시간대에 높은 사용자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혼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시간대를 피해서 다른 시간대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안을 모색하게 되어서 혼잡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 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러시아워 피크 시간대를 피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혼잡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정성입니다. 도시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를 일반 재원으로 시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시정부가 수영장, 테니스장, 해수욕장, 주차장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부가 이러한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공공성을 제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시민의 자유입니다. 사용자 부담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공공 서비스 사용에 대한 시민의 선택의 의사를 존중하게 되면서 시민의 자유를 증진시키게 됩니다. 주민이 그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면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이 공공 서비스를 사용하기를 원하면 당연히 사용자 부담금을 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자유롭게 원하지 않으면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고요. 원하면 사용료를 내게 되는 그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의 확장입니다. 사용자 부담금은 도시정부가 서비스 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부담금을 통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시설을 확장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저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재정 부담의 균등화입니다. 도시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세금을 내지 않고 교외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경우에 재정 부담의 불균등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부담금 제도는 이러한 재정 부담의 불균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부담금제의 문제점입니다. 첫째로 행정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자 부담금제는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고려해야 됩니다. 사용자 부담금제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으로는 공공서비스 소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비용이 있고요. 또 청구서를 발송하는 비용이 들고요. 또 사용자 부담금 징수 비용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고려해서 사용 부담금제를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 비용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비용의 산정 문제입니다. 사용자 부담금은 시설의 운영, 유지, 생산, 배분을 위한 비용을 포함하는 서비스의 전체 총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유지, 생산, 배분에 들어가는 전체 총 비용을 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비용의 산정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부담금의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형평성 문제입니다. 사용자 부담금제는 그 서비스를 이용한 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똑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자 부담금은 똑같이 지불하기 때문에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자 부담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조달 방법의 하나로서 정부로부터 또는 민간 부분으로부터 증서를 발행해서 차입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장기 차입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과 그 승인하는 단계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하는 단계에서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한 다음에 그 지방채를 소화하고 집행하고 상환하는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방채의 기능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채무가 없는, 부채가 없는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급증하는 지방행정 수요와 지역 개발을 위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와 같은 장기 차입 재원을 통한 재원 조달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채는 자치단체의 차입금이지만 거대한 투자 사업이나 비상시 재정 수요를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거대한 공공투자 사업이 필요하다. 엄청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비상시에 재정 수요를 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탄력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차입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채가 수용하는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자원 배분 기능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 투자 제한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기 때문에 시민의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사업 수입으로 이를 상환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원 배분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투자 재원이 필요한데 이 투자 재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부담하는 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공투자 사업으로부터 많은 수입을 나중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를 부채를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자원 배분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조절 기능입니다. 자치단체가 경제적 침체를 어려울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정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경기가 과잉일 때는 지방채를 통해서 민간 자본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경기가 불황이다. 재정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요. 경기가 너무 과잉이다. 그럼 지방채를 통해서 민간 자본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조절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담의 형평성 제고입니다.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통해서 지하철, 상하수도 등 내구적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수익은 대부분 앞으로 다가올 세대 또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러한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막대한 비용을 주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조세로 부과하게 되면 부담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게 되면 그 상환은 세대 간 또는 주민 간의 이전이 되므로 수익에 따른 형평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에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이나 고용 안정을 기하려고 하는 정책을 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의 탄력적인 이용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에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고용 안정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특정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경우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에 보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의 발행 요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채를 안기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경우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대규모 투자 사업인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 도로 건설, 상하수도 건설 등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에 지방채를 통해서 지출하는 경우에 투자사로부터 얻는 편익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물론 미래에 다가올 미래에 사는 세대의 주민들에게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을 통해서 현 세대의 주민은 물론 미래 세대의 주민에게도 편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투자 사업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원 개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투자 사업의 재원을 수익자 부담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세외 수입을 누리기 위해서 택지 개발, 주택 건설, 주차장 사업, 유료 수영장, 회의장 시설 사업 등의 지방채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나중에 분양금, 사용료를 받아서 차입원금을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택지 개발, 역세권 개발, 주택 건설, 주차장 사업 이런 사업 때는 엄청난 공공투자의 사업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런 사업의 재원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투자 사업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나중에 지방채로 생기는 부채를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긴급 지출입니다.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사태로 지출을 부담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태풍 이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시설이 파괴됐을 경우에 또는 산불 등으로 또는 지진 등으로 예기치 못한 사태로 여러 가지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이 재난적인 지출을 위해서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지출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의 보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적자로 심한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장기 차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일단 공채를 발행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장기 차입을 워물해 가서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금 관리의 필요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현금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연도 내에 들어오는 수입을 예상해서 차입한 후에 그 차입금으로 지출하고 추후에 수입 발생 시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연도 내에 일정한 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지방채를 통해서 돈을 차입한 다음에 그 차입금으로 일단 지출을 하고 그리고 추후에 그러니까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차환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에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 기일 내에 갚지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지방채를 차환 목적으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차환이라는 것은 이미 발행된 채권을 새로 발행된 채권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환의 목적으로 과거에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 기일 내에 갚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방채를 차환할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공공사업의 재대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이 수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자금을 재대부해 주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공공투자사업에 투자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 자금을 다시 재대부해 주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차입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채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지방채의 만성적인 공급 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공채 발행보다는 증서 차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시장을 통한 공모채의 비중이 매우 크게 낮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단기 지방채가 주종을 이루고 채권의 종류도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지방채의 만성적인 공급 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공채 발행보다는 증서 차입이 주종을 이루었다. 여기서 말하는 증서 차입이라고 하는 것은 증서를 맡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증서를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이나 물건을 차입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증서 차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장을 통한 공모채의 비중이 크게 낮다.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이것을 팔아야 되는데 그런 공모채의 비중이 매우 극히 낮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장기 지방채가 주종이 아니라 단기 지방채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채권 종류도 매우 한정되어 있다. 이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위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장기적 투자 계획입니다. 지역개발 투자 조달을 위해서 중장기적 투자 계획을 통한 지방채 계획을 세우고 장기 지방채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채 문제점 중 하나가 단기 지방채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장기 지방채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선 방안으로서 기체 자율권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채 발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환기간과 이율의 조정입니다. 현재 지방채의 경우에 현행 5년 거치 10년 또는 15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환기간을 대폭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사업과 같은 대규모 장기 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한 30년 이상의 장기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자율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자율을 장기 저리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방금융고의 설치입니다. 지방채 발행 및 관리 등 지방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주는 특수금융기관의 설립을 통해서 이렇게 지방채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두 번째 시간에는 자치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세, 세액 수입, 그리고 지방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재정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지역개발과 민간자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